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수요일의 코너 F끼리 티키타카 이한배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사실 많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올까? 그래서 설마 이렇게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고 오면 네. 아니 어떻게 딸의 성의를 무시할 수가 있느냐 네. 이렇게 욕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애매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예. 비슷한 스타일로 사주신 옷 중에 예, 똑같은 비슷한 그쵸? 스타일로 옷을 4개를 사줬는데 네. 바꿔가면서 입고 오는 거고, 지난주에 그 제 옷 지적을 하셨을 때 네. 돌아와서 저희 딸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쥐는 뭘 그렇게 다양하게 입는다고. 맨날 똑같은 스타일이시잖아요. 뭐 부녀끼리는 연대해야죠. 그럼요. 패밀리 퍼스트죠. 네. 아니 그 단추였다가 지퍼였다가 네. 그런 차이가 굉장히 또 크다. 색깔 그 외에도. 네. 예. 그게 차이가 큽니까? 감사합니다. 애써 차이를 만들어 주셔서. 예. 오늘 그 지금 문혜님께서 제목 보고 안 돼를 외치면서 들어왔다고. 뭐가 안 되는 걸까요? 아마 오늘 그 약간 그 대출 얘기나 뭐 금리 얘기나 이런 얘기. 잠시만 안녕 그 제목 보고 그렇군요.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잠시만 안녕이 아니라 아까 뭐였더라? 잠시만 쉬어간다. 쉬어간다. 네. 안녕 맞나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뭐 괜찮습니다. 예. 쉬는 건데요, 뭐. 예. 그리고 요누님께서 저는 이 코너가 정말 재밌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또 얘기를 해봐야죠. 이진관 판사. 네. 요즘 대진관, 이진관 대법관, 뭐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23년형 내렸고요. 네. 법정 구속시켰죠. 네. 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생방으로? 한 10분 늦게. 10분 늦게. 네. 예. 왜 마음이 떨려서? 아니요. 하필이면 그때 다른 인터뷰가 하나 있어서. 예, 네. 그러셨군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행복했고 좋았고, 무엇보다도 가슴이 되게 저는 이상한 곳에서 찡했는데 지금부터는 12.3 내란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예.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뭔가 그 내란이 벌어졌을 때 여의도로 달려가셔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여러 민중들의 마음과 그 이후로 애써주신 분들의 열정이 보상받는 느낌? 예,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법을 잘 몰라서 그 부작위? 예. 부작위. 예. 의도하지 않았어도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로서 잘못이다. 네. 라는 그 논리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부작이나 자기나 사실 동일한 문제를 네. 안고 있다. 네. 그렇죠. 내란을 의도한 자가 이제 자규라면 네. 내란을 막아야 할 위치에서 막지 않은 것이 그렇죠. 이제 부작위가 되는 거니까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교수님께서는 이야기였죠. 어떠셨습니까? 보시고. 저도 이제 살짝 늦게 봤는데 네. 앞에 이제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대충 내용은 대충 알고 이제 보긴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네. 쭉 봤는데 이미 이제 그 유죄라고 또 얘기를 하고 두 가지식으로 이렇게 판결문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도 백대현 판사의 판결을 보고 네. 사람들이 끝에서 완전 배신감 느낀 거에 그렇죠. 대해서 저는 일부러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나는 분명 유죄 줄 거다. 네. 양형이야 물론 이제 맨 나중에 하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만 네. 그거를 명확하게 하면 사람들을 덜 불안하게 만들었던 점 이게 일단 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판결문을 멋부리고 쓰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쓰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판결문을 쓸 때 그렇다고 해서 법의 정신이나 헌법의 정신이나 가장 중요한 게는 이 법이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요. 저는 화자가 청자는 당연히 피고인이겠지만 화자가 그 법관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화자는 법관은 대리하는 자고 그 법관에게 그 권위를 준 사람 결국은 주권자잖아요. 주권자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단 나는 법의 언어로 그걸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오늘 전형적으로 그런 형태를 만들어줘서
저는 그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예. 저는 이 판사님 혹시 개인적으로 뵐 기회 있으면 그런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준희 교수님 만난 이후에 30몇 년 동안 최고의 극찬이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에서도 이제 물론 시민이 막았다라지만 이 법리 구성을 어떻게 할까? 저는 이제 좀 센 형량을 줄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왜 한독수라는 인물이 단순히 부작위, 대충 못 말린 사람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안 한 것이냐. 그리고 그게 왜 문제인가라는 걸 어떻게 법리 구성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두환의 내란과는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논리, 우리들이 이제 요즘 종종 얘기하는 논리인데 그거를 아주 법리적으로 찰떡같이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점도 대단히 훌륭했다. 네. 예.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시원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되게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문이 이제 헌법이 해야 할 일을 아주 모범적으로 했다면 저는 법률이 해야 할 일을 아주 또한 모범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국힘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네. 예상했었어요. 아니요. 어떤 반응 나온지 아세요? 아니 근데 반응은 대충 수긍한다 알아듣겠다 그런 반응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수긍한다는 말도 사실 없었고요. 네. 기다려보겠다는 글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엄정한 판결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겠다, 네.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대법원까지는 절대 내란이란 말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느낌상 그랬는데. 예, 예. 네. 근데 일부러 이분이 이제 심산 내란, 이제 우리 사법부는 네.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얘기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마 30까지 기다리겠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네. 네. 또 뭐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잠시 침묵. 그러면 뒤 얘기로 가기 위해서 네. 대출 있으세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개인 대출인가요? 아니면 금융권의 대출인가요? 금융권 대출이죠. 예. 네. 제1인가요? 제2인가요? 아직 제 2금융권까지는 안 갔고요. 아, 예. 의외로 제가 그 신용 점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얼마나 되길래요? 900점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45%가 900점 넘는 거 그러니까 알아요? 제가 상위 45%라는 게 뉴스 아닙니까? 이 신용 점수라는 게 예. 대출을 안 받으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받고 잘 잘 갚아야 갚아야.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용카드가 없는 것보단 있으면서 잘 갚아야. 네, 받고 많이 안 쓰고. 잘 갚고 있습니다. 예. 그 차를 한 8년 전쯤인가 샀는데 새로 그 차도 이제 되게 오랜만에 바꾼 거였거든요. 그걸 5년 장기 대출 할부로 샀는데 그것도 이제 잘 갚으면 이제 신용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때 차 딜러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최대한 장기로 해주세요. 라고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중학생이었나 했던 우리 딸이 너무 안타까운 표정으로 오더니 아빠 새 차 사는 건 좋은데 장기까지 팔아야 돼. 싫어합니다. 싫어. 아, 예. 아, 그래도 따님이 어휘력이 네. 있네요. 굉장히 예. 어휘력도 뛰어나고 예. 우리 딸이 되게 재밌어요. 아하. 딸이랑 얘기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F인가 T인가요? F였는데 요즘 T로 바뀌었어요. 티격태격으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대출, 그러니까 자동차 대출. 네, 자동차 구매 시. 아니 또 다른 대출도 다른 대출도 있고요. 예. 달러빚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누가 저한테 달러로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예. 그럼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가 퇴짜를 맞은 경험이 있으세요? 그럼요. 오. 예.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 단 요즘은 그 직접 면전에 가서 대짜를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온라인으로 해서 좀 그렇게 면구스럽지 않게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일단 나오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그 대출 퇴짜 받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엿 같죠? 이 진화인류학에서 말하는 그 은행가의 역설이라는 건데, 예. 예. 은행에 진짜로 뭐 나중에 교수님께서 그런 질문도 해주시겠지만 인류가 진화를 하다 보면 진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 도움이 가지 않고 강자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은행이라는 곳이 대표적으로 그런다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돈 필요한 사람한테는 안 빌려주고
예. 돈을 너무나 갚을 수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 부자들한테만 돈을 빌려주면서 강자들 네트워크가 구성이 된다라는 게 그 이론의 요지인데, 아니 진짜 저는 돈이 필요한데 예. 너무나 정중하게 거절을 당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당하셨네요. 그렇죠. 예. 이메일로 거절 당했으니까. 아하. 예. 제일금융권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신용대출이 그런 경우들이 네. 많잖아요. 담보대출이야 이제 담보가 보장해주는 뭔가가 있는 거니까. 네, 신용대출을 좀 큰 액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너는 이렇게 돈 벌어서는 이런 직장으로는 뭐 이 상태로는 안 돼. 네. 사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를 네. 교수님께서 그렇게 멸시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저는 이한배 기자를 네, 이러면서. 개인을 상대해 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 네.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이 대출이라는 게 사실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필요한 사람, 돈을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대출도 있겠지만, 네. 정말 이거 없으면은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게 있는데, 네. 정말 어렵고, 그러니까 2금융권, 3금융권을 떠돌다가 달러 빚었다가 사채를 쓰다가, 결국엔 아까 얘기한 장기까지도 이제 가게 되는, 네.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아직도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가지고 네. 이한배 기자님께 제가 첫 번째 돌을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돌 제가 한번 잠시 후에 더 보겠습니다. 네, 빅키리 티키타카. 제가 먼저 이제 돌을 들 텐데요. 오늘은 대출과 금리 또는 이자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뭐 가계대출이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해봤고, 그리고 지금 대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굉장히 떨어뜨림으로써 내수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비록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다른 나라 가계대출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보면 좀 더 안전한 상태에 가깝다라고는 평가를 합니다만, 대출 문제는 큰데 다들 필요해서 빌렸을 텐데, 그렇다고 대출 더 많이 하라 그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뭐 지금 보면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예 그럼 도대체 빚을 낸다는 게 뭐냐라는 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요 얘기를 하면서 처음 가져온 게 요겁니다. 네.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데, 무담보 소액 대출을 해주는, 그리고 아예 무이자로까지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44억을 약 한 10,000명에게 빌려줬다고 합니다. 15년 정도 유지돼 왔다고 하고요. 말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냥 신용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보통 신용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의 어려움을 믿는다. 그가 이 돈이 필요하다라는 존재, 그 조건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는 말을 이제 굉장히 해주셨는데, 자, 요런 사안들, 결국 무담보 소액대출이라고 하는 이런 작은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요 답변하기 전에 오늘 제가 가졌던 고민과 네. 오늘 제가 교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에 대한 제 답의 기조를 먼저 네. 신상 발언을 먼저 드렸거든요. 이 질문이 이만큼 왔는데 논을 시작하고 그 전에 해시TV에 나갔을 때를 통틀어서 제일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보통은 잘못 붙잡으면 막 8시간, 9시간 고민한 적도 있어요. 그때 그 기획예산처 네. 질문하셨을 때는요. 근데 오늘은 딱 한 1시간 반 정도 고민하고 덮었습니다. 네. 너무 심플하게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네. 왜냐? 네.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심지어 예. 고민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봐서 예. 제 결론이 몰라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당일치기를 한다고 답이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던지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모릅니다라고 답을 하면 예. 교수님께서 과연 25분을 어떻게 풀어가실까요? 예. 정말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예. 예. 실제로 잘 모르겠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미가 있죠. 말도 멋있고요. 세상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 이게 과연 빈곤 문제와 금융에서 소외되는 민중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예. 모르겠습니다. 음. 부작용은 없느냐?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대출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도덕적 해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대표님 나중에 다른 인터뷰, 이창호 대표님 인터뷰 보니까 회수율이 한 88% 정도 된다고 하는 인터뷰가 있던데, 자기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은행권 용어로 하면 12%가 부실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 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예. 네, 기존 은행들이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예. 당연히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고요. 이걸 만약에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면 대번에 나오는 반발들이, 실제로 그런 반발들이 많습니다만, 왜 내 피 같은 세금을 그렇죠.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탕감을 해주는 데 쓰느냐라는 반발이 있죠. 예.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취지는 금융에서 배제당한 사람들에게 금융에서 배제되지 아니할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빈곤의 원인을 그런 파트에서 하나 찾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왜 가난하냐? 무식해서 가난하다, 근면하지 못해서 가난하다, 네 책임이어서 가난하다가 아니고, 지금 이런 시도를 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을 하시는 분들의 관점은 부유해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회 중에 금융으로부터 적절한 기회를 얻지 못해서 가난하다라고 관점을 바꿔서 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답이 시원스럽게 안 들리실 수 있는데 이게 대안이냐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단 그런 관점의 전환은 필요합니다. 저는 가난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을 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사회의 문제로 함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여러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양한 사회적인 고민의 시도 중에 하나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할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대안이라고 얘기할 때 대안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굉장히 큰 얘기인데, 네. 그게 무엇의 대안이냐, 즉 빈곤 문제에 대한 대안이냐의 네. 문제인 거잖아요. 네. 빈곤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겠죠. 네. 당연히. 당연히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빈곤이 만들어지는 사회 구조와 이 일부의 소액 대출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크기 차이가 너무 커서, 예. 빈곤 문제의 대안이라기보다는 빈곤한 이들 가운데 이제 조금이라도 그래도 대출 기회라도 좀 얻어서 약간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 대한 약간의 이제 출구 정도의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도덕적 해이 내지 실패, 그러니까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즉 부실을 끼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자도 안 받는 거니까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돈을 손해 보는 일들을 하는 거고, 뒤집어 말하면 돈을 나눠주는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의미 정도는 있을 수 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 특히 금융 배제당한 민중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냐는 진짜 모르겠는데, 시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시도들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빚을 도저히 못 갚는 사람에게 국가가 나서서 채무를 탕감해 주자라는 아이디어도 반발에 부딪히는 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바로 제기가 됩니다. 왜 내 돈을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지 문제를 좀 더 강화를 할 때도 왜 저 사람들이 가난한 문제를 내가 낸 세금으로, 언제나 이런 이 반발에 부딪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많은 분들이 들으실 때 수긍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도 반발이 상당히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보시는 여유, 예. 연대성, 요걸 갖춰주셨으면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류가 가난의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거의 수십만 년 동안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그 어떤 시대에도 네 책임이야, 이런 방식이 사회적 주류였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네. 다 그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대충 제가 찍어서 얘기를 하면 80% 이상은 왜 네가 가난하지? 우리 공동체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자 라는 게 인류가 살아온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법 혹은 뭐 부채 탕감을 정부가 좀 도와준다거나 이런 해법들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인류는 실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고 개인주의가 마치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발현이 되고 우리나라도 IMF 이후에 특히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해졌습니다. 뭔가 빈곤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아젠다를 던지면 왜 내가 낸 세금이 저 사람에게 가느냐라는 반발이 언젠가부터 너무 극심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말이지만 누칼협.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너 보고 빚지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너 보고 신용카드 긁으라고.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책임을 개인으로 돌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식이 그 해답을 제가 깔끔하게 제시를 하지는 못할 텐데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해봅시다라는 정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이 제안들인데 이런 제안들이 들어올 때마다 아 그래 이완배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인류는 가난의 문제를 그냥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한 번쯤 머리를 맞대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해졌고 궁지에 몰렸는지를 공동의 책임을 전제로 머리를 맞대볼 존재였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고 한 걸음 딱 물러나 주시면 이런 시도들을 공적으로 시도하는 것조차도 조금 마음이 열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그러니까 되게 험한 사람들 많이 만났나 봐요. 굉장히 물러나라고 막 이렇게 물러나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적 유대 내지 연대에 대한 신념이나 태도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명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또 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이게 빈곤 문제라는 본원적인 해결 문제를 일단 접어두고 빈곤하거나 당장 급하게라도 돈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나 돈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 다시 말하면 금융위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과연 국가 내지 개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일단 좀 좁혀보면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회적 연대 의지죠. 이분의 가난이 그냥 혼자서 게을러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로 그로 인해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가 손을 내밀어 줘야 돼. 국가 또는 뭐 자선단체가. 자, 이게 한 가지 몫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이제 실용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들이 빈곤으로 들어갔을 때. 근데 오케이 미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들이 돈을 잘못 빌려서 더 큰 빈곤으로 들어가면 이 빈곤이 굳이 저들만의 당연히 잘못이 아닌 상태가 너무나 명백해서 이 빈곤이 더 큰 빈곤의 구렁텅이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잠시 도와주는 것. 그 정도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관점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이걸 비용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에게 88% 뭐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우수리 떼는 거로 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이 더 빈곤층이 되거나 또는 다른 문제, 다른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문제가 커지는 것들을 예방해서 얻어지는 사회적 유익과 이렇게 해서 함께 약간은 좀 써버리는 손해, 비용을 쳤을 때 저는 유익이 훨씬 더 크게 나오는 게 계산적으로 되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해명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일부의 어떤 그게 복지 방식이 됐건 아니면 개개인들이야 자선 방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자선 같은 그런 행위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처음 낸 게 이제 그라민 은행이라고 이제 방글라데시의 이제 경제학자가 했던 그런데 이게 꽤 나중에 2000년대쯤부터 우리나라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그 우리나라의 미소금융이라든가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은 단순한 자선의 문제로 생각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꽤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세화 씨 같은 고 홍세화 선생 같은 경우도 작고하시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좀 해보려고 되게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다시 말하면 대단히 좌파적으로 진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일 거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아까 뭐 이렇게 뭐 썩 많이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만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썩 많이 동의하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유누스가 설립한 저 은행 같은 경우도 방글라데시에서 정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도권 다툼의 문제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유용한지 안 유용한지에 대한 계산은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얼마든지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만약에 논리를 하나 만들어낸다면 예전에 그 무슨 당이 하도 당 이름을 많이 바꿔가지고 그게 자유한국당이었는지 무슨 당이었는지 시절인지 모르겠는데 출산주도 성장 같은 거 해보자고 그 저쪽 당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빈곤 계급을 도저히 재기불능한 상태로 금융적으로 몰아붙여서 사회 구성원으로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탈락을 시켜버린 다음에 새로 사람을 더 많이 낳아가지고 그게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 코미디인 거죠. 지금 있는 구성원 자체를 충분히 사회 공동체 안으로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리를 만들면요. 그런데 이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냐면 이익과 손실, 편익 분석을 해서 이익이 되면 하자 쪽의 프레임에 말리고 싶지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의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류가 공동체를 유지해왔던 방식이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에 배제당해서 사회로부터 금융이 워낙 중요한 시대에 배제당해서 사회 빈곤층에서 제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금융이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것이 몇몇 사람들의 선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공공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올 때 가장 큰 난관은 왜 내가 낸 세금이 이제 이 프레임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우리 공공이 나서서 함으로써 얼마나 큰 성과를 얻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편익이 있느냐를 계산하는 방식이 필요하겠지만 당연히 공사업을 할 때 그거보다 한국 사회가 아예 이런 기회에서 배제된 사람에게 당연히 공공의 손을 내미는 것은 인류 사회의 도리가 아니냐라는 의식 확산이 먼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럼 좀 더 들어가서 애초에 이제 그 대출과 이자라는 관계 그리고 대출의 기회를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계층이 그 대출을 일으켜서 이게 전 일으킨다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대출을 일으켜서 자기도 일으켜버리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또 이제 보면은 엄청나게 대출을 했다가도 또 뭐 부도 내거나 도산하거나 이러는데도 사실은 자기는 살아남는 경우들 그 기법을 잘 쓰는 계층이 있고 잘못해가지고 죽어라고 빚만 갚다가 결국 일생이 끝나는 사람 또는 아예 그냥 빚을 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차이가 왜 이렇게까지 생겨나게 됐는가 이 문제를 좀 더 그럼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금융이라는 자체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금융은 말 그대로 돈은 거고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걸 맡겨서 인내심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거고 그러면 브로커리지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그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융통을 시키는 거고 이게 본질적으로 금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금융은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금융이 하나 자체 산업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아예 주도해버렸죠. 경제를. 그래서 금융은 돈을 버는 것이 지구지선이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명제처럼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금융규제 풀자 뭐 이런 그래야지 금융산업이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섬뜩합니다. 이게 결국은 미국 모델을 따라가자는 건데 그게 본질적으로 금융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돈으로 돈 먹는 산업이죠. 금융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쪽으로 가는 것이 금융 발전이라고 부추기고 있으니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금융의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일으켜서 더 많은 돈을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이상한 산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아까 계속 제가 몰라요 이렇게 답하고 싶었었는데 나중에 결국 대안을 물어보신다면 대안이 없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금융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좋은 금융을 만들어서 금융의 본질에 가까운 금융을 대한민국형 금융을 만들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자본 이동이 너무 자유롭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월스트리트가 돌아서 휘저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사실 해결책이 없어요. 사실 IMF라고 하는 게 IMF 체제인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돈의 이동을 막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돈의 이동을 풀어라. 어차피 너네 지금 당하고 이제 망할 수준이 됐으니 돈의 이동을 풀어서 국제 경제 그 금융 경제 안으로 인입이 되면 비슷한 수준의 어떤 융통이 가능한 사회가 되는 거고 그러면 너희는 그럴 대가로 전제로 이제 돈을 빌려줄게. 이 상태였었던 거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적 경제 구조를 갖게 된 이유도 되지만 그때 선진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이제 자유로운 돈의 이동이 가능해진 나라로 바꾼 네. 그 방식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더 이상은 우리 나름의 정책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전혀 또 만든 거죠. 독특한 개성 있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이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 있을 텐데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재벌 뭐 지배구조 체제가 워낙 후졌으니까 그게 영미식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온 게 나름대로 뭐 발전이라면 발전일 수 있는데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각 나라별로 상황에 맞는 개성 있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할 텐데 지금은 뭐 시티 오브 런던하고 월스트리트가 확 휘저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자본 이동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토미스 논의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택도 없는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한국 금융이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만의 좀 좋은 금융 시스템을 만들자고 주장을 해봐도 그냥 불가능한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네. 2년 전에 마르크스가 얘기했듯이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서 세계의 자본주의를 뭐 어떻게 동시에 바꾸지 않느나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공연부린 얘기가 돼버려서 제가 되게 답답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언젠가 금융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제 왜 현실에 있는 부정의를 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바꾸고 뭐 정치적 선택을 하거나 해서 못 바꾸냐. 네. 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돈의 흐름이 국제화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국내에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돈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이 구조가 결국 우리를 굉장히 올가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폭이 상당히 제한된다라는 게 맞잖아요. 네. 중국은 독특한 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좀 뭐 네. 폐쇄적이니까요. 그래서 외려 어떤 사람은 이제 중국식 모델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바람직하기로 한다면 예. 어느 정도 자주성을 가진 금융을 구축을 하려면 어느 정도 막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국제자본 이동 간의 세금을 매기자는 논의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국제시장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예.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니까요. 유럽 국가들이 왜 그 매일 인접한 나라들끼리 거의 2000년 가까이 맨날 싸우던 나라들이 왜 블록을 만들었겠습니까? 예. 시장을 키우지 않으면 이 거대 자본의 이동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중국처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그 동북아 경제 구상 이런 네. 걸 했었을 때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제 사이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개인 감정으로 민족 감정으로야 따지면 일본하고 우리가 뭘 같이 한다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세계 블록화 시대에 뭔가 우리 정서에 맞는 월스트리트나 시티 오브 런던이 지배하지 않는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려면 사이즈가 있어야 되고 그 예. 사이즈는 동북아 경제 구상일 것이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 남아있긴 한데 뭐 일본이랑 감정이 너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좀 말하기가 좀 꺼려지네요. 지금. 예. 네. 제가 중국 얘기해도 또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요. 몰려와서 봐라 여기 그 네. 빨갱이들 모여가지고 네. 중국 좋다고 그런다 그렇죠. 이제 또 네. 이럴까봐 약간의 구원을 하자면 네. 중국이 이제 국책은행 위주로 네. 구성이 돼 있고 이게 예전에 우리가 또 하던 방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산업 투자나 이런 것들을 다 국가가 금융을 꽉 쥐고 네. 대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투자하는 방식으로건 운영해서 어떨 때 보면은 사실은 정말 불가능한 산업조차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방식들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뭐 저는 중국 경제를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내부적으로 굉장한 대출 문제
이게 사실은 도산해야 될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도 있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언젠가는 굉장히 터질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하고 특히나 부정부패가 많이 또 작동하니까 이제 공산당과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모형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중국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이유. 사이즈가 크고 자기들 나름의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요거까지는 맞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세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있겠느냐. 중국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지금 중국 모델이 시장 자본주의가 극도로 혐오하는 이 단어 자체는 악마입니다. 예. 관치금융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압축 성장을 할 때는 관치금융의 나라였죠.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관치금융은 그냥 악마화돼 버렸고 저도 뭐 그게 일정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치 없이 완전히 월스트리트가 장악하는 금융은 또 좋은 금융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A부터 Z 사이에 그 두 가지 극단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정에 맞는 적절한 뭔가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해서 답답해 하실 수 있을 텐데 중국이 약간 자주적인 관치금융 모델로 성공을 한 케이스들도 되게 많고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되게 위험한 것도 많습니다. 1대1로 정책, 네. 실크로도 이렇게 있는 거 제가 보기엔 망했습니다. 진짜로. 예. 관치금융으로 돈 다 끌어섰다가 망한 경우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잘못 판단하면은 끝나는 망하는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관치금융은 다 버리자. 월스트리트 방식은 금융이 완전히 국가를 꽉 휘어잡고 오로지 돈하는 세상을 만들었으니 버리자. 이 둘 사이에 적절한 선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적절한 선을 찾으려면 관치금융은 악마고 월스트리트 같은 완전 금융주도의 경제는 쌉새끼들이고 이 두 가지 극단을 예. 넘어서서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이야기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참 하나만한 얘기가 돼버려서 제가 답답한 겁니다. 예. 네. 그 한편에서의 관치금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경험했던 이제 관치. 네.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안고 있건 또는 그렇지 않고 청렴하건 간에 어쨌든 관료들이 디자인하는 이제 금융이니까 그게 가지는 경직성이라는 게 분명히 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영미식 자본주의적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지들이 주도하니까 사실 네. 힘이 센 거라서 네. 전 이 모형은 영미식 금융 모형은 굉장히 인류에게 되게 나쁜 형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힘이 센 게 문제죠. 그렇죠. 예, 관치는 그거에 맞서기에도 이제 사실 그렇게까지 세지도 못하고 네. 그럼 중간에 어딘가가 이를테면은 협동조합 모형 같은 거잖아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돈도 그 안에서 변통시키는 이제 그런 방식을 쓰는 거. 사실 새마을금고니 농협이니 다 그런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그렇죠. 건데 네. 부정부패 또 운상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니까 또 그것도 참 깝깝하고 네. 예 그래서 왜 할 말이 별로 많지는 않다고 얘기하시는지 이해는 합니다. 네. 예 그래도 좀 많이 하지 그랬어요. 하나만 시간이 더 돼서 예, 좀 예. 걱정하시는데 하나만 덧붙이면 그래서 세계 학계에서 경제학계에서 요즘 이런 연구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연구인데 관치, 정부가 주도하는 그 비효율성과 시장이 주도하는 잔악무도함 사이에서 해법은 관이 시장만큼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사례를 많이 찾아내는 연구가 최근에 첫 발을 내디디는 예, 예. 합니다. 예. 네,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가 그것도 연구도 이게 돈이 있어야 많이 하는 거라 또 자본주의. 펀딩은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돌은 여기까지. 아까 저 돌이 실제로 막 돌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게 이 뭐 나쁜 세상에 돌을 던진다 이건 아니고요. 네. 저희끼리 이제 돌을 한번 놔본다 이제 이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이리아 그레이님이 이 코너 끝나요? 아닙니다. 논이 끝납니다. 진짜로 놀라세요. 이 코너는 끝나도 되는데 진짜 놀라신다니까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예. 해외에서 저녁을 먹고 논논을 보는 게 우리 부부의 소중한 일상이라고 keep calm and drinking이라는 표현을 의심장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네요. 거기 관련해서 제가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이한배 작가가 돌을 드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미국의 패권은 과연 저물 것인가? 네. 입니다. 사실 저희 세대가 우리 지금 다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민중들의 세대가 너무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는 한복판에서 미국이 제일 셀 때였죠. 셀 때 네. 태어나서 미국이 없는 세상, 미국이 패권을 쥐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상상의 영역이 아니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든 제국은 다 소멸하지 않습니까? 로마도 네. 200년 만에 소멸했고 해가 지지 않는 영국도 한 180년 만에 소멸을 했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미국의 패권 팍스 아메리카나도 소멸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역사적인 상식일 텐데 우리의 상상력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최근 미국을 보면서 혹시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패권 종말이 우리의 상상력 안에 들어왔다라는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용어가 좀 혼재가 되니까 이게 패권도 있고 제국도 있고 팍스 아메리카나도 있고 이게 비슷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비슷한 면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긴 한데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는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의한 평화. 인 거고 미국이 평화를 깨고 있으니 이건 끝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국이냐 하면 과거의 제국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식민 제국을 만드는 형태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금융으로 지배하는 형태이긴 했으나 그런데 오히려 제국이 되려고 하고 있죠, 지금. 네. 예. 그래서 이것도 되게 웃긴 상태인 거고. 세 번째 이제 패권, 하지만 이제 도덕적이면서 물리적 지도력을 갖고 있는 위치를 결국은 끝내고 그냥 민낯을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네. 이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같이 이제 대학교 때 뭐 그 하고 그럴 때 이제 그 사회주의권 블록, 공산 블록이 무너지면서 미국에 이런 체제가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제 많은 그 당시 위에 계신 선배 그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하면서 과연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맨날 동향과 전망이 이런 데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상들이 있었거든요. 네. 미국 이런 체제가 될 거다. 일극 체제가 아니다. 이제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기타 분화된 다극 체제가 될 거다. 뭐 등등등등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 그런 과연 일극 체제였느냐? 저는 일극 체제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과거의 냉전 시대가 이극 체제지만 사실상은 우리는 미국이 일극인 세계, 1세계에서 이제 겹방살이를 하면서 살았던 거고 이쪽이 무너지니까 미국의 질서가 이제 전 세계화된 거는 맞으나 그때부터 미국의 위기는 어떤 면에서 이미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다극화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열린 상태가 만들어진 거고 저는 그거를 겨우겨우 막은 게 이제 달러 패권과 IT 혁명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치적 지도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리버럴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이상해졌기 때문에 도덕적 지도력이나 정치적 지도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이미. 근데 달러 패권과 정보자본주의 그다음에 금융자본주의 이게 이제 결합이 되면서 미국이 끊임없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겨우 버텨온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 부분 경제에서의 주도력 부분이 만약에 약해지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적 지위는 네. 훨씬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당분간 그렇게 약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의외로 우리 상상력 가시권 안에는 들어오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보여줬던 그럭저럭 멋있어 보이는 그러면서 무서운 모습은 약해진 게 맞는데. 네. 예. 그래서 미국을 안 믿어 사람들이. 다른 국가들도 이제 더 이상 안 믿고. 하지만 미국이 현실적으로 끌고 가는 힘, 미국을 대체하는 힘이 이제 새로 생길까? 중국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패권력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될 거라고 봐서.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쉽게 망할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처음에 예상을 하셨던 게 미국의 경제력, IT 혁명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 경제력이 지금도 달러 패권이라든가 기술 패권이라든가 문화 패권 같은 게 상당히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를 약간 바꾸면은 저는 이제 그 룰의 세팅 능력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서를 잡는 게 과거처럼 뭐 예를 들면 국제 조약이라든가 아니면 군사를 가지고 밀고 들어가 가지고 그쪽에 자유주의적 법 체계를 이식시키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형태라기보다는 우리가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낸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영미식 자본주의라고 흔히 부르지만 그 안에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주의적 문화라든가 자유주의적 정치 체제 이게 이제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흔들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보편성을 갖고 이제 있는 면이 있고 또 하나가 전 정보자본주의라고 얘기한 게 결국에는 거대 플랫폼이
전 세계를 훅 하고 잡아먹으면서 여기로 돈도 흘러다니고 사람도 흘러다니고 컨텐츠도 흘러다니고 정보도 흘러다니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네. 이 룰에 우리는 의존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새롭게 대체되거나 변화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어떤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요거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의도를 물어보고 싶은 건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질문을 드리고 쌍스럽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도의 아직도 여력이 남아 있다면 예.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행태는 마치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마치 이 아메리카 대륙 안에서만 패권을 행사할 것 같은 누구는 그걸 세계 패권 국가에서 나와바리 정치로 해주라고 표현을 하던데 정확한 표현이네요. 예. 그러면 여력이 있는 애들이 쌍스럽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 이따위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미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오바마 정도까지가 네. 미국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클린턴에서 오바마로 이어지는 요 방식이 레이건의 방식이 아닌 현재 아슬아슬한 지배 체제를 유지하는 노하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이른바 정보고속도로를 놓고 이제 플랫폼 기업들을 키우고 금융 쪽을 사실은 월가가 사실 그 민주당을 지지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이나 좌파나 리버럴들의 지지 기반이었던 레드넥들이나 뭐 이런 러스트벨트나 이런 산업 노동자들, 백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불만을 왜냐하면 거기서 소외가 됐기 때문에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잡는 데 혈안이 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얘가 사업가라고 흔히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그 성동격사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미친 척하고 바보 같은 척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실물적 이득이라도 얻으려고 한다. 예. 그게 이제 뭐 오프쇼링 방식을 다시 온쇼링을 리쇼링을 시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치광이 전략을 의도적으로 좀 쓰면서 그 국제 무대에서 미국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눈치를 보게 만드는 방식. 그 중에 빈자리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이득을 찾아 나가는 방식. 그린란드나 이런 것들은 전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있고 세 번째는 진짜 미쳤을 수도 있다. 근래 들었던 분석 중에 제일 명쾌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점점 이동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성동격사 아닌가? 뭐 숨기고 있나? 이거였다가 이걸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게 만들고 있나? 매드맨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왔다가 근데 매드다 이제는 저는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나라의 선택도 그 나라의 자주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이 있는 건데 트럼프가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이 보이는 미친놈일 확률까지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결국은 그 미친놈을 두 번이나 선택한 미국 민중들의 선택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세계의 경찰 국가다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쳤던 그 미국 민중들이 미친놈을 한 번도 아니고 더구나 연이어서도 아니고 한 번 실패한 사람을 또 선택한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한 가지 전제는요. 미국은 저는 선진사회라고 흔히 불렸던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권 중에 시민사회 이른바 민도가 제일 낮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대체로 무식해요. 대체로. 그런데 이제 흔히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중산층 또는 캘리포니아나 양안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문화적으로 자유롭고 약간의 예전의 히피 문화의 영향도 좀 있고 베이비 붐 세대의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하고 페미니즘도 좀 받아들이고 외국 사람들과도 이제 잘 살고 이주민 사회도 잘 만들고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이제 가뜩이나 무식했던 사람들한테 더 자존심까지 상하게 만든 거라. 니들은 무식한 놈들이 이제는 올바르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자존심을 세워주는 게 거의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자존심이나 자부심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적 걸 가지고 가질 수도 있는 거지만 대단히 상상적으로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상상을 자극하는데 이제 트럼프나 지금 현재의 공화당이 완전히 이제 매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모르겠는 거야. 걔네들도 내가 어떻게 해야 뭐 전 세계를 구성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미국의 패권을 재생산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내에서 뭔가 사람들을 쫙 불러세워 가지고 이 불만을 조직화하는 능력 요거를 대단히 키워낸 쪽에 훨씬 더 가깝고
대단히 죄송하게도 이 대부분의 무식한 사람들이 게다가 자존심까지 상해버려서 생긴 현상이라고 저는 이제 보죠. 네. 이 제가 해온 질문이 아닌 질문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 그러면 과거에는 그게 무엇이었던 그게 음모론이었던 뭐 유대인 자본론의 음모론이었건 군산복 갑자기 네. 월스트리트 연합이었건 어쨌든 얘들이 세계의 패권자로서 계획도 세우고 움직이는 플랜도 있고 이런 나라였다고 보여졌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트럼프까지는 미칠 수 있다고 치고 네. 공화당도 지금 그걸 그렇죠. 모르고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같이 미친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저 트럼프 일기 때만 해도 공화당이 트럼프를 그렇게 썩 나이스하게 안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렇죠. 등장할 때. 네. 근데 이번 2기 때 보니까 완전히 짝짝꿍이 돼서 그러니까 공화당이 그 정도 수준인가요? 이 된 거죠. 예.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제가 잠시 끊고 에리어 그레이 님이 지금 막 화낼라 그래서 네. 아니 클린턴이고 오바마고 논의 끝나니 많이 이걸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 코너가 쉰다는 건지 막 미국 패권 질서가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음성이 막 들립니다. 네. 예. 회색지대님이 되게 회색이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예. 미국 패권은 우리 둘이 아무리 논의해봐도 변하는 게 없는데 예. 노는 설명을 해주시면 변할 수 있으니까. 노는 이제 내일 100회로 일단 시즌 1을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스튜디오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막 이러면서 예, 이제 시즌 2를 이제 조만간 재런칭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라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 네. 를 일단 생각하시고 좀 일단 너무 화내지 마시고 진짜 댓글에서 분노가 뿜어 나오는 경우는 진짜 오랜만이다. 음성이 막 들려 예, 문자인데 예. 눈빛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공화당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제 친구인 송현주 교수가 번역한 책 중에 이제 그 트럼프를 만들어낸 그 미국의 그 극우 라디오의 성장 과정을 번역한 책이 있어요. 거기 그거 얘기하면서 저희 해시칼리지에서도 많이 논의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물이 갈아졌습니다. 공화당. 공화당은 부시 정도까지가 이제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정통 공화당 때. 그렇죠. 네. 네. 아들 부시도 사실은 원래는 정통이 아니었는데 아버지 부시 정도까지가 정통이었는데 나를 에헴하면서 그래도 좀 거만도 떨지만 동시에 약간 점잖은 거, 전통적인 거 이런 거 하고 대놓고 쌍욕 안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공화당 주류의 사실은 분위기였는데 이게 싹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특히 풀뿌리 쪽에서 경선 과정에서 상원의원이건 하원의원이건 대통령 후보건 간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극우 유튜버들하고 되게 비슷한데 데려다 불러놓고 너 지금 민주당하고 타협할 거야 안 할 거야? 너희들 왜 뽑아주면은 하원이든 상원이든 무슨 초정파적 합의니 뭐니 해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뭐 한답시고 우리를 배신하잖아.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물어봐서 어정쩡하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하부가 공화당의 하부가 바뀌어버렸어요. 예, 경선 과정에서 절대 나름대로 타협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통과를 못하는 거죠. 민주주의이긴 한데 참 이상한 방향이네요. 예, 그렇죠. 네. 예,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풀뿌리 형태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불만을 가진 굉장히 강하게 결집한 자존심 상해버린 무식한 다수가 공화당의 주류 질서를 바꿔놓은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타협이 돼 있었던 건데, 그래 나는 무식하지만 똑똑한 너희들이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나 대신 뭘 해줘. 쪽이었다면 지금은 이따위는 치울 필요 없어. 예,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트럼프가 결국 그 말을 굉장히 잘 쓴 게 이를테면 워싱턴이라고 하는데 살아가는 애들 봐라. 공화당인 건 민주당인 건 다 보면 애들 완전히 부자들이고 지들끼리만 생각하고 민주당하고 공화당 다를 바 하나 없다. 네. 나를 선택해라. 이게 이제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먹힌 거잖아요. 다시 말해 미국이란 나라는 시민사회가 건강하고 백성들이 똑똑해서 그 위에 윗물들을 계속 갈아온 사회가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위로부터 지어진 사회 쪽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아무리 뭐 풀뿌리 민주주의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지금 엘리트들이 끌고 가던 사회였는데 그것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었던 사회죠. 근데 이제는 이 장점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리면서 갈 길을 잃은 거예요. 엘리트가 주도하지 못하는 사회가 점점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미국의 현재 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지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엘리트라고 하는 존재들은 결국 이중국가가 만들어진 형태로 미국은 지금 당분간 갈 것 같다. 그러면 이건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해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은 그 정권 탈환도 쉽진 않고요. 제가 볼 때는 특히나 그 미국 의회 구조, 하원하고 상원 구조에서 리버럴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해서
미국적인 어떤 이해를 실현하게 만들 만한 초당적 협력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지 못해요. 차라리 트럼프 같이 또라이 짓을 해가지고 법 같은 거 안 만들고 해버리면 모르겠는데 미국 민주당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한들 미국의 병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뭔가를 고쳐가야 되는 거니까. 네. 아까 매드맨 스트래터지냐 매드냐의 그 대목에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린란드도 제가 살짝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캐나다는 왜 지금 갖고 난리인 겁니까? 원래 미국이요. 예. 캐나다를 밥으로 알아요. 되게 미안한 말이 되게 밥으로 알아, 진짜 네. 밥. 예. 그냥 동네에서 되게 좀 이렇게 땅만 되게 넓고, 네. 예, 되게 편하게 사는 애들. 실제로 이미지가 어떠냐면요. 그 무슨 곰털 같은 거 입고 있는 애들, 뭐 이런 이미지예요. 예. 눈밭 많고. 네. 사실 되게 무시했습니다. 미국 같은 접경지에 있는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이 사실 원래 되게 내내 자존심 상해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옛날에는 그거를 속으로만 대놓고 하진 않고 이랬는데. 대놓고 하니까 국가가 내는데 와. 근데 지금은 대놓고 하는 거로 바꿨잖아요. 저는 미국하고 캐나다는 이번에 사이가 거의 결정적으로 틀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붙어 있지만 굉장히 적대적인 마음을 품은 네. 그런 국가가 아마 돼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걸 자극하는 건 일반 미국 민중들도 캐나다를 좀 깔보는 이걸 있죠. 알고 자극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 건데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이 양극단 쪽으로 가보면 진보 쪽에서는 운동 진영이 있고 우파 쪽에서는 꼴통 보수들이 있는 건데 한쪽은 양키 고금식 반미 한쪽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같이 들고 나와서 휘두르는 친미라는 극단적인 두 이념을 가지고 자양분으로 성장을 해온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진보 진영이 미국을 대했던 오랜 태도가 어땠는지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그 반미 내지 미국을 문제 삼는 그룹의 과잉 대표성이 너무 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오히려요. 진보 그룹 안에서 미국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니 제대로 좀 권력도 잡아보고 이러니 미국이란 나라가 센 나라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도 영향력도 크고 네. 미국을 배울 때도 많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배력이 높은 나라라서 미국의 외로 감화된 면이 저는 외로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정치권으로 진출한 네. 많은 진보 출신의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미국 한번 갔다 오고 미국의 경험도 해보고 이러면서 미국의 친화적인 태도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보를 이제 이른바 반미, 그다음에 보수를 완전 친미로 나누는 구도는 전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문제가 돼야 될 건 반미가 아니라 그래서 친미도 아닌 종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면 무조건 정신을 의탁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이거는 위로부터 밑에까지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라고 부르는 그런 그룹들의 위아래 특징이 똑같아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훨씬 더 큰 짐이 되고 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진보 진영에서는 말씀해 주셨듯이 반전반역 양키 구hom을 외치던 그 시절에 그 정파의 목소리가 너무 과잉 대표돼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예. 지금 이 정도 스탠스면은 충분히 미국을 대하는데 좀 실익적이고 그를 위하는 충분히 괜찮다는 스탠스. 그렇죠. 오히려 이제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그 제3의 어떤 그 국제적 지위를 생각할 때 북한 거리두기, 미국과의 거리두기, 유럽과의 거리두기 이런 식의 문제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쭉 아우르면서 우리식 시각으로 이제 미국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이제 진보 안에서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보수나 우파 쪽에서는 이게 없어.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드리려는 마지막 질문인데 네. 제가 뭐 보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절대 아닌데요. 걔들이 그렇게 종미하고 결국은 모든 보수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목소리가 지금은 오히려 더 목소리가 이 국면에 더 세지고 장동혁을 중심으로도 모이고 결집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저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여쭤보고. 예.
미래통합당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미래에 통합하겠다는 당이 있었죠. 네. 예, 예. 그런 운명이죠, 뭐. 네. 없어지겠죠. 저는 그 부분에서 이건 짚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정치인들은 미국도 잘 모르고, 네. 예. 그리고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예. 그쪽 계통 정당의 정치인들은 저는 철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냥 다만 이렇게 봤을 때 어디로 정서가 흐르고 있느냐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자신의 밑바탕이 윤호개인 세력으로 흐르니까 극단적 종미로 흐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예. 이들이 바뀌면 또 약간 바뀔 겁니다. 근데 애초에 철학이 없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들 정치인보다 더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 각계각층에 퍼져 있는 이른바 엘리트들. 학력 좋고 직업 좋고 예. 그리고 사회를 주도한다라고 나름 생각하고 있는 이 계층의 신분화가 엄청나게 진행되는데 이들의 신분의 정점을 찍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경험이에요. 미국의 이중 시민권을 갖고 있건 네. 미국의 근거를 가지고 있건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건 미국식 유학을 세계관을 가지고 있건 네. 요게 신분 패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모아주는 이 효과, 미국이 이걸 모아주는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깨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엘리트에게서 뭔가 미래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걸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들이 미국을 숭배하는 태도를. 마지막 질문. 네. 이건 진짜 저희가 한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자녀분이 랑 논쟁이 되게 많은데 아직 10대시더라고요. 네. 미국이 뭐만 하면 너무너무 옳은 나라라는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는 게 물론 그 자녀분의 이야기가 그 10대의 생각을 전부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한 경험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그 젊은 세대들이 갑자기 미국에 대해서 확 빠지는 현상이 만약에 있다고 네. 보시는지부터 있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를 해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질문. 네. 네. 저는 그게 그렇게 실체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의 그 극우적 성향 속에는 좀 더 그런 게 들어가 있지만 지금의 젊은 극우들한테 극단적 종미 의식이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반향 효과, 반발 효과에서 네. 나타났다고 봐요. 네. 내가 이재명이 싫거나 민주당이 싫거나 진보라고 불리는 쪽이 싫거나 어쨌든 그런데 얘네들이 미국하고 척지는 것 같아. 얘네한테 붙어야 미국한테 붙어야 얘네가 미운 게 입증이 돼. 이 심리 훨씬 더 같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저희들에 비해서 보면 외국 경험이나 외국인 경험이나 외국 문화의 접촉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으나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게 막 이상한 굴종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해요. 저는 그 문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유튜브 쇼츠 커뮤니티의 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커뮤니티에 밈들이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 미국 위주의 사고로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의 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이걸로 러시아 조롱하고 북한 조롱하고 중국 조롱하고 한국 조롱하고 유럽도 조롱하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미국의 관점에서 나머지들을 조롱하는 식의 그 영상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흑형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왜 농구 문제를 다 대하듯이 지극히 단순화된 세계 사적 사고, 지극히 단순화된 세계관에 이 미국식 저열한 우파 밈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예, 예. 개구리 페페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밈의 영향이 꽤 크다고 보고요. 네. 이 밈의 영향이 이제 사그라들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이들의 단선적인 사고를 그것이 지속적으로 만들면 역시 또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답에 집중하시느라고 댓글을 잘 못 보셨을 텐데 난리가 났습니다. 교수님 그만두시면 해시TV 안 될 거예요. 아, 이것도 뭡니까? 불똥이 튀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만두시면 해시TV로 계속 갈 겁니다. 이렇게라도. 그러니까요. 예. 시즌2는 이한배 반. 예, 그레이맘님은 서운한 게 아니라 이한배만 남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잭오님께서 되게 날카로운 얘기 해주셨는데 PD님이 신혼여행 가서 논의 끝나는 거냐. 제가 100회까지 한 이유가 결혼 기념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 거라서 이제 안 하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신혼여행을 안 가신다 그러더라고, 당분간.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잡혀봐야 되는 상태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10일 드린다. 2월에 돌아와라. 혼술하면 듣다가 댓글 실수한 이유로 댓글을 안 달으셨다. 빨리 오실 그때 거다. 저분 댓글 실수해서 논 그만두신다고 하셨던 게 저분이죠. 왜 실수하셨어요? 농담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린데요.
오늘이 F끼리 티키타카는 10번째 시간이었었고요. 벌써 10번이나 했네요. 그리고 내일이 시즌 1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99번째 그리고 100회. 제가 이제 100회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하게 된 건데요. 그 IHSAHN 안님께서 벌써 100회가 다가오는군요. 이제 기가 막힌 사건을 목도하더라도 분노의 거친 욕설이 아닌 고급진 조롱을 먼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공감을 기술로 여기는 유튜브들이 파헤치는 가운데 이런 방송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자, 내일 한 회 이제 일단 남겨놓고 있는데, 100회 뒤는 잠시간의 휴지기를 거치고 시즌2로 이제 101회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긴 합니다. 대신 이제 제가 전하고자 했던, 그리고 여러분들, 논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나 저는 우리 요 댓글창의 청정함,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좋아서요. 그거를 어떻게 다시 키워갈 것인가의 문제를 많이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 100회째에는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일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논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해오셨는지, 지금의 그 미디어 환경 속에서 또는 정치 환경 속에서 어떤 논들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 그리고 그런 논들이 왜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지, 제안도 좋고 궁금함도 좋고요. 각자의 사연이나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댓글로 이제 많이 달아주시면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저희 작가님들이 엄선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실 거고, 그걸 가지고 내일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시즌 1을 함께 100번을 함께 했던 제 의견이 어떤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F끼리 티키타카는 시즌 2에서 당연히 계속되고요. 이한배의 밭은 아마 딴 데서 파고 있을 겁니다. 자, 티키타카. 뭐 저는 굉장히 좋은 그 프로그램 포맷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너무 행복했고 너무 큰 영광이었고 저한테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됐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00회 특집 혹시 라이브로 하시면 저는 내일 그 들어와서 악플 달려. 정준이 우 이런 거 제가 한번 농담. 내가 하모니 가서 악플 단다. 누가 더 손해일 것 같은데요. 자, 우리 F끼리 티키타카 10번 함께 해주신 이한배 작가였고요. 다음 시즌2에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F끼리 티키타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번째 정준이의 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